한국 온돌 문화는 지구 최대의 발명입니다. 고대 역사에서 이 정도 급의 발명은 절대 찾아볼 수 없고 오직 한국에서만 한국인들만 사용한 방식이므로 중국사를 뜯어 고쳐야 하며 전 세계인들은 한국을 우러러 보아야 합니다. 여기 한국의 온돌 문화를 이야기하며 흥분한 유럽인 교수가 있습니다. 과연 교수는 무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엠마라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건축 기술을 가진 영국의 대학교에서 건축을 공부하고 있죠. 영국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나라답게 곳곳에 매력적인 건축물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제가 건축을 공부하게 된 것도 이런 유산 덕분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런던에 있는 타워 오브 런던은 정말 경이로운 건축물이죠. 11세기에 윌리엄 정복자가 세운 이 성은 중세시대 건축기술과 방어구조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그 고풍스러운 석조 건축물 앞에 서면 마치 과거로 시간 여행을 떠난 듯한 기분이 들어요. 또한 영국을 대표하는 빅벤과 웨스트민스터 궁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축물 중 하나입니다. 고딕 리바이벌 양식으로 설계된 이 궁전은 정치와 역사의 중심지로 대칭적이고 화려한 디자인이 참 인상적이에요. 그 섬세한 디테일은 언제 봐도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이렇게 영국인으로서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게 된 것은 저희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는 건설업에 종사하셨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집안 곳곳에 건설 관련 책자와 설계 도면들이 가득했거든요. 다들 어릴 적엔 그림책이나 만화책을 읽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아버지의 건설 책자가 더 흥미로웠어요. 고딕 양식의 화려한 성당 도면, 빅토리아 시대의 공장 건축물 스케치, 그리고 현대적이고 대담한 고층 건물의 설계까지 그 책들 속의 세계는 제 어린 마음을 사로잡았죠. 아버지는 항상 제가 옆에서 묻는 질문에 친절히 대답해 주셨어요. 왜 건물들은 다 모양이 달라요? 라는 제 질문에 아버지는 한참을 고민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건물은 단순히 돌과 철로 만들어진 게 아니란다, 엠마. 건물 하나하나에는 그 시대 사람들이 꿈꾸던 이야기가 담겨 있지. 그리고 그 이야기를 설계로 표현하는 사람이 바로 건축가야. 그때 저는 처음으로 건축가가 세상에 얼마나 특별한 직업인지 깨달았어요. 아버지께서는 제가 좋아할 만한 프로젝트 현장에도 가끔 데려가 주셨답니다. 한 번은 오래된 교회를 복원하는 작업장에 갔었는데 낡은 돌벽 하나를 다루는데도 얼마나 정성을 기울이는지 직접 목격했어요. 작업자들이 조심스럽게 손으로 돌을 다듬으며 과거의 영광을 되살리는 모습은 어린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복원 건축에 특히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렇게 건축에 대한 꿈이 자라면서 저는 점점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게 되었어요. 단순히 예쁜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 공간에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축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학교에 입학한 후 저는 저와 비슷하게 건축에 열정을 가진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되었어요. 함께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거나 유명 건축물의 사례를 분석하며 밤늦게까지 토론하곤 했죠. 저희의 대화 주제는 점점 영국을 넘어 세계 건축으로 확장되었고 각 나라의 독특한 건축 양식과 역사를 탐구하는 건 정말 흥미진진했어요. 그런데 대화를 나눌수록 제 관심을 유독 끌었던 나라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한국이었죠. 솔직히 말하자면 입학 전에는 한국의 건축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친구들 중 한 명이 한국의 전통과 현대, 건축의 조화를 주제로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제 호기심이 폭발했죠. 예를 들어 한국의 전통 가옥인 한옥은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자연과의 조화를 기반으로 한 독창적인 철학을 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창호지로 만든 문과 창문, 바람이 통과하며 시원함을 더하는 툇마루, 그리고 바닥 난방을 위한 온돌 시스템은 단순한 주거 형태를 넘어 삶의 방식 자체를 반영하고 있었죠. 그 섬세함과 실용성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하지만 한국 건축의 매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현대에 들어서 한국은 전통적인 미를 유지하면서도 놀라울 정도로 창의적이고 대담한 현대 건축을 선보이고 있었어요.
친구들이 보여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와 같은 건축물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자하 하디드의 유려한 곡선 디자인은 기존의 틀을 깨며 도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죠. 이처럼 한국 건축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독특한 균형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제게 큰 영감을 주었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를 놀라게 한 점은 한국 건축이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공간을 통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힘을 가진다는 점이었어요. 친구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의 전통 건축물인 경복궁이나 종묘는 단순히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사람과 공동체가 어떻게 어우러졌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역사라고 하더군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그곳의 건축물들을 실제로 보고 만지고 그 안에서 시간을 보내본다면 어떤 느낌일까 상상하게 되었죠. 언젠가 제가 설계할 건축물에도 한국 건축에서 느낀 조화로움과 사람, 중심의 철학을 녹여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저와 친하게 된 독일인 친구는 저에게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그 친구는 코메르츠 방크 타워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 건물이 한때 유럽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고 지금은 한국 삼성그룹이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니? 라고 말했죠. 처음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독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 나라의 자랑이 아닐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는 삼성그룹이 그 건물을 소유하게 된 경위와 그 의미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삼성그룹이 코메르츠 방크 타워를 소유하게 된 것은 그들이 단순히 경제적인 힘만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였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그 나라가 단순히 전통적인 강대국의 틀을 넘어 글로벌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실감하게 되었어요. 삼성이라는 대기업이 유럽의 상징적인 건물 하나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한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순간이었죠. 그리고 그 친구는 이어서 한국이 어떻게 빠르게 경제적으로 성장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한국은 몇십 년 전만 해도 전쟁 후 피폐한 국가였지만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국가 중 하나로 자리 잡았지. 라고 하며 한국의 성장 역사를 이야기하더군요. 그 말이 더 깊게 와닿았어요. 한국은 단지 과거의 전통을 자랑하는 나라만이 아니라 오늘날 세계 경제와 기술 분야에서 중요한 주체로 자리 잡은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은 그저 한류나 K-팝, 음식, 영화 등으로 알려진 나라가 아니라 세계 경제와 기술 혁신을 이끄는 강력한 국가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성과는 그 나라의 꾸준한 노력과 끊임없는 도전 정신 덕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때 저는 한국을 더 깊이 배우고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커졌어요. 한국의 건축을 공부하면서 그 나라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세계와 소통하고 있는지 배우는 게 제 꿈이 되어갔습니다. 그때 한국 건축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커지자 저는 교수님께 한국 건축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교수님은 웃으며 그렇다면 온돌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니? 라고 물으셨어요. 교수님은 이 주제를 다룰 때 정말 열정적으로 말씀하셨죠. 온돌은 단순히 난방 시스템이 아니야. 이것은 사실 세계에서 유례없는 고대 발명이야. 라고 하시면서 그 독특함과 위대함을 강조하셨어요. 교수님은 온돌이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난방 방식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온돌은 바닥에 온기를 전달하여 집안 전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시스템인데 그 기술은 당시로서는 인공지능 수준의 버금가는 발명이라고 하셨어요. 생각해보세요. 고대 한국인들이 겨울철에 어떻게 이렇게 효율적으로 난방을 할 수 있었을지 상상해보면 그것은 현대의 기술로도 상당히 도전적인 일이었을 거예요. 온돌은 단순히 집안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간과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까지 고려한 시스템이었죠.
한옥과 함께 온돌은 당시의 기술적 한계를 뛰어넘는 마치 최첨단 문물과 같은 혁신적인 발명품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교수님은 또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온돌처럼 바닥 난방 시스템을 갖고 싶어 해. 특히 유럽에서는 겨울이 매우 춥기 때문에 온돌과 같은 난방 시스템을 갖춘 집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 실제로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온돌 시스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를 도입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바로 이 효율성과 혁신성 때문이죠. 온돌은 공간 전체를 따뜻하게 유지하면서도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가치는 지금도 여전히 뛰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그 효율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한옥과 온돌이 그 시대의 건축과 기술 발전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시면서 이것은 당시로서는 최첨단 문물이었다고 하셨습니다. 한옥의 구조와 온돌 시스템은 단순히 기능적인 목적을 넘어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바꿔놓는 중요한 역할을 했죠. 온돌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했는지 그리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방식을 창조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기술이었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온돌이 단순한 난방 시스템을 넘어서 그 자체로 고대 한국이 선보인 최고 수준의 기술 혁신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현대에 이르러서도 온돌을 가장 선호하는 난방 방식으로 꼽히는 이유는 그 혁신성과 효율성 덕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한옥과 온돌이 당시로서는 인공지능 이상 수준의 발명이었기 때문이라는 교수님의 말이 정말 강하게 와 닿았습니다. 그날 강의를 마친 후 강의실에서 나가려는 순간 함께 수업을 듣던 중국인 친구가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온돌과 한국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발명이라는 건 알겠는데 라고 하며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온돌 시스템은 중국에서 유래된 것 아닌가요? 라며 중국과 온돌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는 중국에서의 온돌 시스템, 즉 난방용 바닥의 뜨거운 돌 개념이 한국보다 훨씬 이전에 존재했으며 전통적인 중국의 따뜻한 바닥 시스템이 한국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언급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배운 바로는 중국의 고대 한족들이 처음으로 온돌 비슷한 난방 기술을 개발했다고 주장했죠. 그는 역사적으로 중국의 북부 지역에서 겨울철에 매우 추운 기후를 고려해 바닥을 따뜻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중국인 친구가 온돌과 중국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할 때 교수님은 단호하게 말을 꺼내셨어요. 실제로 중국에는 온돌이 없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친구의 주장을 반박하셨어요. 온돌은 전통적인 한국의 발명으로 한국의 독창적인 시스템입니다. 중국에서 비슷한 시스템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온돌의 본질과 그 구조적인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설명을 덧붙이셨어요. 온돌은 단순히 바닥을 데우는 방식이 아니라 한옥의 건축과 결합하여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변화시킨 중요한 요소입니다. 온돌은 한국 고유의 기후와 생활 방식에 맞춘 기술로 그 효과와 문화적 의미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중국의 전통적인 난방 시스템은 온돌의 독창성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말에 친구는 잠시 침묵을 지켰고 교수님은 한 번 더 강조하셨어요. 온돌은 한국에서만 발전한 고유한 발명이며 그 문화적 가치와 기술적 혁신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어요. 한국 건축에서 온돌은 그 자체로 한옥의 철학과 결합하여 공동체 의식과 가족 중심의 삶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점에서 온돌은 한국의 전통 건축과 문화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침묵을 지키고 나서 한국의 온돌 시스템을 설명한 후 더 깊은 이야기로 넘어가셨어요. 온돌이 단순한 난방 시스템을 넘어 한국 건축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된 것은 한국이 중국과는 전혀 다른 독자적인 역사적 경로를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고조선의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고조선은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국가로 그 역사는 단지 기술과 건축뿐만 아니라 문화와 철학에 있어서도 독특한 발전을 이루었어요. 고조선은 중국과는 전혀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형성된 국가였기 때문에 그들의 건축 방식과 생활 방식도 중국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고유한 것이었죠. 교수님은 강조하듯 말씀하셨어요.
그는 고조선의 기후와 생활 방식, 그리고 온돌과 같은 기술이 어떻게 한반도에서 탄생하고 발전했는지에 대해 설명을 이어갔어요. 중국은 그 자체로 광활한 대륙을 가지고 있으며 고대의 건축과 생활 문화는 그곳의 환경과 맞춰졌어요. 하지만 한반도는 기후적으로 매우 추운 지역이 많고 그에 맞춘 기술들이 필요했죠. 온돌은 바로 그런 환경적 요구에서 나온 독창적인 발명이었어요. 교수님은 이어서 고조선의 건축과 문화가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강조했어요. 중국과의 교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고조선은 자신만의 독립적인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들은 중국의 철학이나 건축 스타일을 따라하기보다는 그들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삶의 방식을 창조했어요. 온돌은 그중 하나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교수님의 이야기는 점점 더 깊어졌어요. 한국은 고조선 이후에도 삼국시대, 고려시대, 그리고 조선시대를 거쳐 중국과는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한국의 역사 속에서는 독자적인 철학, 생활 방식, 기술 발전이 이루어졌고 그 모든 것들이 한옥과 온돌이라는 독특한 건축 형태로 표현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갖게 되었어요. 교수님은 온돌을 단지 기술적인 발전만이 아니라 한국 고유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시고 있었죠. 중국과의 차이점은 이렇게 명확합니다. 한국은 자신만의 역사와 고유한 문화를 발전시켜왔기 때문에 온돌은 그 자체로 한국만의 독창적인 발명이자 역사와 문화를 엮어낸 하나의 상징인 셈입니다. 교수님은 잠시 동안 강의실의 분위기를 가다듬은 후 생각보다 더 강렬한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가셨어요. 영국의 건축 기술도 물론 훌륭하지만 사실 오늘날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건축 기술은 한국의 기술이 상당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예상치 못한 주제를 꺼내셨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부르즈 칼리파 건설과 관련된 한국의 업적입니다. 교수님은 설명을 시작하셨어요. 부르즈 칼리파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두바이의 마천루입니다. 하지만 이 건물의 건설에는 한국의 건축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삼성물산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 건설을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수님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사실 부르즈 칼리파는 그 자체로 엄청난 건축적 성과로 여겨졌지만 그건 단순히 높은 빌딩을 만들었다는 차원이 아니었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어요. 부르즈 칼리파의 건설에서 중요한 부분은 단순히 높이를 넘어서 그 건축 구조와 기술적인 난제들이었습니다. 이 건물은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구조물이기에 건설 과정에서 극한의 환경과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했죠. 교수님은 잠시 멈추시고 우리 모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이 건설을 담당한 삼성물산은 고층 건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위해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수한 기초공사와 풍동실험을 통해 최적의 내구성을 확보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진과 강풍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였습니다. 교수님은 한층 더 강조하셨죠. 한국의 건축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삼성물산의 경우 부르즈 칼리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 건설사들이 갖는 어려움을 모두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고 그 덕분에 이 건물은 완벽하게 지어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단순한 건설 기술에 그치지 않아요. 한국 건축의 정밀성, 혁신성, 그리고 기술적 우수성이 결합된 결과물인 셈이죠. 교수님의 말이 끝날 무렵 저와 친구들은 모두 경탄을 금치 못했어요. 부르즈 칼리파라는 상징적인 건축물의 건설에 한국의 기술이 깊게 관여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교수님은 끝으로 이렇게 덧붙이셨죠. 영국도 자랑스러운 건축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오늘날 세계 건축의 기술적 선도는 한국의 건축업체들이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삼성물산의 부르즈 칼리파 건설은 그 좋은 예이며 한국의 건축 기술이 글로벌 건축계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반드시 인정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한국 건축이 단순히 전통적인 온돌과 한옥을 넘어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자랑하는 놀라운 진화 과정을 거쳤음을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한국의 건축 기술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모두 아우르며
세계 건축계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되었죠. 교수님이 한국 건축의 혁신성과 부르즈 칼리파 건설에서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설명하시는 동안 저와 함께 강의에 참석한 독일인 친구인 마르크는 정말 감탄하는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크는 한국의 건축 기술에 대해 정말 흥미로워하는 눈빛을 보였고 교수님의 이야기가 끝난 후 곧바로 말을 꺼냈어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저는 독일에서도 높은 건물을 짓는 기술에 대해 많이 배웠지만 한국의 기술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특히 삼성물산이 부르즈 칼리파의 건설에 참여했다는 사실은 너무나 인상적이에요. 마르크는 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교수님은 서울의 롯데월드 타워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건물은 555m의 높이를 자랑하며 2016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이 건물의 건설에도 삼성물산이 참여했으며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건설 프로젝트 중 하나로 건축에 소요된 자재만 해도 400만 톤 이상이었다고 하며 이는 거의 전체 서울의 한 해 건축 자재 소비량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하셨죠. 마르크도 계속해서 말했죠. 독일도 건축 기술이 뛰어난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한국처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전 세계의 건축을 선도하는 나라는 드물어요. 사실 독일에서는 건축이 매우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경향이 있는데 한국은 그야말로 미래를 내다보는 기술을 적용하고 있어요. 저도 한국처럼 건축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기술적 혁신을 이끌어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마르크의 목소리에는 한국에 대한 진지한 선망과 부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다가 또 말했어요. 한국의 전통적인 건축 기술도 정말 훌륭하지만 현대적인 혁신을 통해 세계의 건축을 이끌어가는 모습이 정말 멋져요. 예를 들어 부르즈 칼리파 같은 건축물이 단순히 높이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혁신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의 건축이 단순히 과거의 유산을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더 큰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어요. 마르크처럼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기술과 혁신적인 접근법에 깊은 인상을 받는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고 그도 한국의 건축을 배우고 싶어 한다는 생각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멋지네요. 저는 한국처럼 세계적인 건축 혁신을 이루고 싶어요. 한국은 전통적인 아름다움과 현대적인 혁신을 모두 다 가진 나라니까요. 마르크는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의 말이 끝난 후 저와 마르크는 서로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 건축에 대한 깊은 존경을 나누게 되었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떻게 아름답게 결합되어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지를 더욱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르크가 느낀 그 선망과 부러움은 저에게도 큰 자부심을 안겨주었고 한국 건축의 미래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 더욱 열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죠. 교수님은 강의를 마친 후 갑자기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이번 학기가 끝나면 한국으로 건축 세미나를 갈 예정입니다. 이 세미나는 한국의 건축 혁신과 스마트시티, 친환경 건축에 관한 주제로 다룰 예정인데 관심이 있다면 신청해보세요. 교수님은 차분하게 말하며 우리에게 그 세미나에 참여할 기회를 제시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한국의 건축에 대해 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것은 정말 엄청난 기회일 것 같았어요. 마르크도 제 옆에서 눈이 반짝이며 말했어요. 와, 이건 정말 꿈의 기회네요. 한국에서 직접 최첨단 건축 기술을 배우고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다니 이건 놓칠 수 없겠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정말 놀라운 기회예요. 한국 건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더할 수 있는 경험이 될 거예요. 라고 말하며 저는 마음속으로 세미나 신청을 결심했어요.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고 한국 건축의 혁신을 직접 느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경험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마르크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한국에서 세미나를 듣고 실제로 한국의 건축물을 보고 배울 수 있다면 정말 상상도 못할 경험이 될 거예요. 제가 정말 가고 싶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에 대한 호기심과 배움에 대한 열정이 커져만 갔고 교수님께 세미나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한국에서의 건축 세미나는 제게
새로운 영감을 줄 기회였고 건축의 미래를 배우는 중요한 걸음이 될 것 같았어요. 교수님은 세미나에 대해 더 많은 세부 사항을 설명하셨고 그 내용은 점점 더 흥미진진해졌어요. 한국에 가면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부터 건축 공부가 시작됩니다. 교수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공항에서부터 현장 학습이 이어질 거예요. 그곳에서 직접 건축물들을 보고 그 특징을 분석하며 토론할 겁니다. 두꺼운 노트를 들고 오셔야 해요. 그만큼 체계적이고 철저한 학습이 요구됩니다. 교수님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습의 깊이와 실전 경험이 어우러진 세미나에 대해 더욱 기대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가면 단순히 관광이 아니라 전문적인 건축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갔어요. 한국의 건축 혁신을 직접 체험하면서 여러분이 배운 이론을 실제 건축물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분석해 보는 거예요. 건축의 기초부터 최신 기술까지 다룰 예정이니까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그 말에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현장 학습과 이론적인 학습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세미나는 정말 배우는 기회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르크 역시 저와 같은 생각을 했는지 정말 기대돼요. 공항에서부터 시작하는 건축 공부라니 생각만 해도 흥미진진해요 라고 말하며 흥분한 표정을 지었어요. 세미나가 시작되기 전에 교수님께서 한국에 도착한 후 첫 번째 방문지에 대해 설명을 시작하셨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길 첫 번째로 방문할 장소는 경복궁입니다. 이곳은 조선 왕조의 중심이었던 궁궐로 한국 역사에서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잠시 멈추시며 경복궁이 가진 역사적 가치에 대해 깊이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경복궁은 1395년에 지어진 이래 한국 왕조의 정치적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궁궐 내에는 왕의 권위와 정통성을 상징하는 건축물들이 많으며 특히 근정전은 왕이 중요한 의식을 거행하거나 외국 사신을 맞이하는 장소로 사용되었죠. 경복궁의 건축물들은 단순히 외형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한국 전통 건축의 철학이 담겨 있는 공간입니다. 건물의 배치와 디자인은 우주의 질서를 반영한 것이며 특히 풍수지리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는 건축물의 위치와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 자연과의 조화를 중요시한 전통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교수님께서 말씀을 마친 후 우리는 경복궁이 단지 아름다운 건축물이 아니라 한국 문화와 사상을 담고 있는 중요한 역사적 장소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경복궁은 그 자체로 한국 건축의 정수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 즉 한국 건축의 철학적 기반을 직접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교수님의 말은 단지 건축을 배우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한국의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맥락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건축 기술을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문화와 철학을 경험하는 과정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세미나 일정 중 우리는 한국의 롯데월드 타워 전망대에 올라갔습니다.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전경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전망대에서 한강을 바라보며 한강에 대한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설명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는 이 한강은 단순한 강이 아닙니다. 한강은 한국 역사와 문화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강은 고대부터 오늘날까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한강이 한국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차근차근 설명하셨습니다. 한강은 삼국시대와 조선시대를 거쳐 한반도의 경제와 사회를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로였습니다. 한양은 한강을 중심으로 발전했고 한강은 국토의 혈맥으로 불릴 정도로 사람들의 생활에 깊숙이 관여했습니다. 교수님은 한강을 둘러싼 도시의 발전도 언급하셨습니다. 서울은 한강을 중심으로 양쪽에 자리 잡고 있으며 강을 끼고 있는 도시 구조는 상업과 교통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한강을 통해 무역과 상업이 활발히 이루어졌고
서울의 번영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 한강은 서울의 심장부로서 많은 사람들이 레저와 여가를 즐기는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서울의 중요한 문화적 상징이기도 하죠. 한강을 따라 펼쳐진 공원과 자전거 도로, 그리고 한강 다리들은 서울의 현대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전망대에서 보이는 한강의 경치를 바라보며 덧붙이셨습니다. 한강은 이제 서울을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로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은 서울의 성장과 변화를 함께 해왔고 앞으로도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적, 경제적 활동들은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것입니다.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한강이 단순한 자연의 경관이 아니라 한국 역사와 사회의 발전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을 실감했습니다. 한강의 흐름은 한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역사적 다리였으며 그 자체로 한국의 문화와 정체성을 대표하는 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길거리에서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교수님은 우리가 한국 역사에 대해 토론을 마치고 한참 후 유럽인들이 한국의 길거리에서 침을 뱉는 모습을 보셨거든요. 그 장면을 목격한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그들의 행동에 대해 참을 수 없다는 듯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상대방은 교수님의 말을 듣고 잠시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잠깐 서로를 바라보더니 불쾌한 기색이 역력히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한 명은 얼굴을 붉히며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그들의 행동을 지적하시자 그들은 순간적으로 당황한 표정을 짓고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유럽인으로서 한국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문화적 편견이나 불쾌한 태도가 얼마나 그 나라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지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불쾌한 표정을 지은 이유는 아마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 점을 지적당하자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 한국의 문화와 전통에 대한 존중을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유럽에서 자주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목격했지만 이제는 그런 행동이 그저 부주의나 무례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한국의 고유한 가치와 정체성에 대한 무지가 크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 자신도 이 경험을 통해 앞으로는 한국을 비롯한 다른 문화들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의 말이 단순히 그들을 꾸짖기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이제야 알게 되었고 그들이 어떻게 한국을 존중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보게 되었습니다.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한국 전통의 한옥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교수님은 숙소에 들어가자마자 온돌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고 모두가 흥미롭게 듣고 있었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 한국의 기후와 문화를 반영한 독특한 발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침대 대신 바닥에 앉을 자리를 찾으며 그만큼 온돌이 얼마나 특별한 시스템인지 궁금해졌습니다. 한옥의 방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고 그 순간 발을 뻗어보니 그 따뜻함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앉아있던 저는 순간적으로 온돌의 매력에 빠져들었고 옆에 있던 독일인 친구도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믿을 수 없어요. 바닥이 이렇게 따뜻하다니. 유럽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저와 다른 친구들도 모두 한 목소리로 환호하며 온돌의 편안함과 따뜻함에 감탄했습니다. 방 안의 온기가 몸속까지 스며들며 마치 자연스럽게 편안한 안락함을 선사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느낌은 마치 우리가 편안한 품 안에 있는 듯한 기분을 만들어주었고 저는 이 순간 한국의 온돌이 단순한 난방 시스템을 넘어선 문화적인 체험임을 진심으로 깨달았습니다. 교수님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이 온돌은 단순히 따뜻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인들의 삶의 철학, 그리고 환경과의 조화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온돌을 통해서 신체뿐만 아니라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죠. 그 말을 듣고 저는 온돌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온돌은 기술적인 혁신만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자연과의 조화를 어떻게 이루었는지, 그리고 편안함과 안락함을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삼았는지 보여주는 훌륭한 발명이었습니다. 그때 교수님은 우리의 반응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한국의 건축적 지혜와 문화적 깊이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 밤 온돌 덕분에 따뜻하게 몸을 녹이며 한국에서의 경험을 더욱 깊이 새길 수 있었습니다. 한국 여행은 정말 저에게 건축학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킨 여행이었고, 유럽인으로서 자만하지 말고 한국을 더욱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한 여행이었죠. 특히 한국의 온돌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고, 한국의 온돌이 유럽에도 수출이 되고 보편화되길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한국을 더 배우고 공부하여 훌륭한 건축가가 되고 싶네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